예, 오랜만에 다시 민주노총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 민주노총 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투쟁도 했었고 기다렸던 법안이었습니다. 8월 1일 날 법사위 통과되었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해가지고 8월 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21일 날 이제 국회 다시 본회의 열면 22일 정도 상정되고 23일 정도 표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보기에는 이번 법안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 추정주의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개인 손배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헌법과 국제노동기구의 그 권고에도 좀 부족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계에서 법 통과 이후에 좀 악의적인 선전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편파적인 설문 문항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이런 것을 결과로 또 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 간담회는 노조법 2, 3조 이번 개정되는 것 이것에 대한 의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법안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재계 우려에 대한 팩트 체크 그리고 법 개정 이후에 민주노총의 계획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민주노총 대변인 부위원장 전호일입니다. 참석자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정기호 법률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정희 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양영수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한번 듣겠습니다. 네, 비도 많이 오고 일정도 어제 잡혔다가 좀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조법 2, 3조의 개정이 정말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이 노사 모두 또 정부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 내용은 사실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 법을 이제야 뒤처져서 개정하게 되고 적용되는 것이라서 정부나 사용자들이 우려하듯이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시기에 이 노조법이 함께 개정되었어야 노동자들의 권리가 훨씬 더 많이 보장되고 극단적인 노사 간의 대립이나 갈등이 완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들은 무한한 파업이 벌어지고 또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해서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든지 간접고용의 문제, 또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을 찾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오히려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파업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법의 개정은 사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담긴 내용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노동자로 인정하는 추정 조항이 누락되었고 또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개정된 법에서도 노동자 개개인에게 물론 비율을 달리하는 내용은 담겨 있습니다만 노동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선하고 바꿔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청 노동자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또 손해배상도 쟁행의 범위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의 근거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손해배상 또한
각 개인의 책임을 사용자들이 입증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또는 노동조합을 파기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 다툼과 갈등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IMF 이후로 많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양산되었고 또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손배 가압류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던 노동자들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원청을 대상으로 얼굴 한번 보자고 교섭 자리에 한번 앉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노조법 개정과 함께 새로운 노사관계 또 새로운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장하고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이달 말 정도 법이 통과되면 내년 2월 말 정도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민주노총은 내적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교섭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교섭을 요구할 것인지,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교섭을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사용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드립니다. 계속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아마 사용자들은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미 대형 로펌들에서 사용자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 아마 대형 로펌들이 호황을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피해갈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마주하고 대화하고 교섭하고 원만한 해법을 찾아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한 이후 FTA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제는 통상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EU에서는 내후년부터 법 시행에 따라서 각국의 노동인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상에 반영하는 법 또한 시행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민주노총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고민 또 이후 전개될 법 개정 이후에 법 시행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민주노총의 고민을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서로 기자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기호 법률원장님께서 이번에 개정되는 노조법 2, 3조에 대한 설명 의의에 대해서 좀 자료집 있으니까 자료집 참고하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금 소개받은 민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변호사입니다. 저도 이제 먼저 앞서서 우리 운동본부 안에 비해서 이 현노의 개정 법률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좀 말씀은 그 말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운동본부 법률안을 만들 때 이제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 설명을 드리자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 자료에서 써서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게 헌법적 관점에서 어떤 의의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노동상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노동상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그 노동상권 중에서 단체 교섭권이 중획적인 권리다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000만이 넘는 특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이제 그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현실에서 행사되는 이제 단체 교섭권은 그 어느 국면에도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특수 간접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서 지배 결정하는 그 기재 결정 처분 등 권한이 이제
복수의 사용자들한테 중첩적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특수 간접 고용 관계의 원청 사용자는 자신의 이제 필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특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CJ 대한통운, 하나오션 등이 모두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원청 사용자는 이제 특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특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인 정당한 쟁의인인 당연히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적 노사 관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권리에는 그에 따른 상응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권리와 의무, 이익과 책임 사이에는 서로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이제 법리이고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법 정신입니다. 근데 이제 특수 간접 고용 노사 관계에서 이러한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죠. 같은 기본권을 향유하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고용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느냐 못하느냐의 그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본권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특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헌법적 해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 게 헌법 정신이고,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조법 2조 개정은 이러한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고 헌법 정신의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 개정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자 정의를 개정한 2조 2호는 특수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이제 그들이 속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원청 사업주가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화의 자리에 나와라.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이지, 어떤 노동조합 요구를 무조건 수용을 하라고 법이 개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거통고지에 유치한 부지회장 같은 그런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렇게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이거는 원하청 노조와 원청 사업자가 대화의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이익에는 그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하청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가 그런 결정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정신이나 우리 일반 법 원리에 비춰봐서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그런 기본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산업안전 문제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양극화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노동쟁의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쟁의는 쟁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나 단체 교섭 위반에 대해서 단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에서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고도의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면 근로조건에 해당된더라도 이거는 단체 교섭 의제가 될 수 없다라는 판례 법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법상으로도 당연히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교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게 교섭 의제가 안 됐던 것인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하자는 그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단체 교섭 의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극한 투쟁 오히려 대화가 안 되고 극한 투쟁으로 이제 노동조합을 내몰았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단체 교섭 의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투쟁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사전에 단체 교섭 자리에서 노사 간에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불법 파업을 통한 뭐 극한 대립이라든가 그에 따른 뭐 징계, 손해배상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기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손해배상 제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러니까 손해배상 제한이 관련해서도 그 경영계가 주장하듯이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에 없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그 제3조 2항을 보겠습니다. 이 제3조 2항은 그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민법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그 법률 관계를 규율을 하는 민법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집단 관계 오히려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노사 관계에서는 진지하게 이렇게 도입이 되고 도입이 돼서 법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면 민법에도 있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해서 권리는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행사해야 된다라는 우리 민사상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법 행위에 따른 자기가 불법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그 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은 우리 법 원리에도 민법이 추구하는 원리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부전쟁 연대 책임의 법리 같은 경우도 이게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뭐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2023년 현대자동차 판결에서 대법원이 설치했던 법리를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부전쟁 연대 책임으로 인해서 개개인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뭐 20억을 300명에 대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인원이 뭐 3명, 4명으로 준다 하더라도 20억의 책임 범위는 줄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23년에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렇게 모든 개별 조합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서 그 책임 비율을 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했던 것이고 그 대법원 판결에 그 제시했던 기준을 이제 법제화했을 뿐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 남용 관련해서도 이제 그 각하할 수 있는 이 이제 규정이 도입이 됐는데 이것도 당연히 법리상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민법의 대원칙이 신의성실 원칙이기 때문에 신의에 맞지 않는 그리고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속건 남용 법리가 있었고 이것을 이제 노조법에서 규범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구체적 설명도 여기까지 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마디만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이제 이번 노조법 2조 개정은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그리고 3조 개정은 전에 없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인정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판례가 확립한 법리를 규범하는 것의 의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의 그런 그 선동은 전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맞지 않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정희 정책실장님께서 몇 가지 팩트 체크와
향후 민주노총의 과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정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까 사회자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8월 말에 통과될 것 같고, 최근 이제 법사위에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경총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다시 논의를 좀 하자, 이렇게 마치 전향적인 입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법이 올해 갑자기 통과된 게 아닙니다. 2023년도에 이미 21대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22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즉 3년간 최소한 사회적 논의는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이 진행되었고, 국회 내에서 최소 3년 동안에 법안이 3차례나 논의되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법안이 첫 번째 통과되고 난 다음에 부족하거나 또는 다소 법리적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다음 통과될 때는 그것이 수정돼서 통과됐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통과될 때도 지난번 작년에 통과됐던 법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보완되거나 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 내에서 3년간에 논의되고 3차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법리적인 문제나 또는 사회적인 쟁점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는 해소된 조건이고, 이것이 추가적인 논의여지 이런 부분들은 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만약 실행 과정에서 법 시행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논의를 다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이나 경총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통과를 앞둔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더 늦추기 위한 핑계나 또는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총과 국민의힘 주장의 위법 호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원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하청 노동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무한정으로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하지 않겠냐. 그러면 1년 내내 교섭하다가 불을 다 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쟁의 정의 조항이 확대되면서 노동자들이 이것저것 모든 사안에 대해서 쟁의를 하려고 하지 않겠냐. 사용자가 결정해야 될 고유의 권한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손배를 못하게 하는 것. 이런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마음대로 쟁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노동자들이 당연히 파업이라는 것이 상당한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이 과거에는 사법 처리였고 최소한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노동자들이 이런 것을 감수하고 일상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요.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켜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당연히 교섭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쟁의와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이나 근로조건 뿐만이 아니라 고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자의 경영권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 경영권을 이유로 해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무한대로 확장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고용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과 관련해서 노동자가 협상의 여지를 올리고 그것을 투쟁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박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불법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 행위에 저항한 행위가 그것이 사법적 대상이거나 또는 손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이처럼 당연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 왔던 것을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이건 최근에 산재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산재를 없애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건설 경기가 엉망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건설이 가능하겠냐, 건설 경기 다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이윤이나 또는 경제 성장보다 그것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사람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보다 이윤이 더 높으면 미루고 갈 수 있는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 상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 즉 사람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이윤만큼이나 또는 경제 성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사회가 경제가 굴러가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조법 개정 이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노조법 개정의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특히 IMF 이후에 무권리 상태에 놓였던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간접 고용이 확산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사용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였던 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요구를 실현하고 자기 요구를 제기하고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접 고용을 통해서 누렸던 사용자들의 이익을 사유하고 그다음에 부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부담은 사회적으로 넘겼던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사관계 전반의 재편으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노조법 개정 내용이나 원청 교섭 업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부터는 이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의제로 교섭을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조합원들도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투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인 태세를 준비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 개정 이후에 추가로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시행령을 만들거나 또는 노동부가 매뉴얼을 만들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법의 취지가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동부와 대화하고 그리고 이런 매뉴얼 시행령이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이것을 위한 TF를 꾸려서 이 내용적 준비, 조직적 준비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내하청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노조에 탄압받고 노조를 만들면 탄압받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필요하지만 선뜻 가입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권리를 진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린 조건에서 적극적인 노조 가입 운동, 사내하청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조 가입 운동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조법 개정안의 전조직적 설명회, 그다음에 교육 선전 자료, 원청 교섭 매뉴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적인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법이 현실화되면 원청 교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사업장 단위 또는 더 나아가서는 업종 단위로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한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 업종 차원에서 어떻게 이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또 전체적으로 노조의 권리를 확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업 교섭이나 업종 교섭 이런 부분들을 원청 교섭과 함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조 발제는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앞쪽부터. 예. 네, 한국일보 최나실입니다. 이게 지배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섭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청이랑.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앉히는 것 자체가 제일 과제이겠지만 교섭을 요청할 때 어느 범위까지가 교섭 사항인지 아닌지를 갈무리할 만한 뭔가 판례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예를 들면 뭐 조선하청을 예를 들면 상여금을 못 받는 게 원청이 개성금을 안 줘서 나는 건 비교적 명확할 수 있는데 뭐 그 이외에 산업 안전 문제라든지 뭐 휴가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뭔가 합의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건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고 또 사내하청이냐 아니면 그 부품사냐 소위 1차 하청이냐 2차 하청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경험했던 건 이제 자동차 공장 비정규직이었는데 그 자동차 공장 사내하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각 노동자들의 공정마다의 시급을 원청이 다 결정을 해주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임금이라든지 뭐 노동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해서 원청과 교섭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인력 도급 방식으로 소위 불법 파견인데 인력 도급으로 위장해 왔던 것들은 사실 모든
근로 조건을 다 포괄할 수 있다고 하면 공장 밖에서 일하는 예를 들면 부품사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 납품 단가 문제와 임금 문제가 연동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간접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상으로는 그 원하청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틀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완성차에서 불법 파견 정규직화 문제로 특별 교섭을 진행했던 것이 원하청이 함께 자리해서 만들었던 과정이었고 뭐 지엽적이긴 합니다만 택배라든지 이런 데가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성했을 때 원청과 직접 테이블을 마련하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산업 문제 관련하고 제외하고는 교섭 의무를 부여하거나 그런 테이블이 마련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이후에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 하도급 구조를 이루고 있고 또 업종마다 사업장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교섭 구조는 새롭게 형성해야 될 것이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결국엔 노총 내에서도 향후 6개월간 각 사업장만의 어떤 거를 쟁점으로 가져갈지를 뭐 조사 준비해야겠죠. 연구하신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 현장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업장마다 자기업 현장에 원청이 어떤 영역까지를 책임질 수 있고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휴가 같은 경우는 사내하청 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밖에 없을 테고 뭐 이런 그 어느 영역까지를 원청과 교섭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각 사업장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뭐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판례가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죠. 아시겠지만 지금 그 CJ 대한통운의 고등법원 판례까지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애초에 그 이 일은 문제를 제기했던 건 이제 현대중공업 사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가 현대중공업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게 이제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 그게 이제 아마도 그 법리적으로 만약에 뭐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으면 그 판결에 따라서 법리가 좀 정리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건에서 이제 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이다 보니까 뭐 그 도급비 부분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활동 부분 다 이제 사내하청이니까 뭐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뭐 후생 복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산업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를 가지고 교섭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CJ 대한통운 사건에서는 뭐 그 수수료율이라든가 아니면 주 6일제 근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되게 교섭 요구 사항으로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제 CJ 대한통운에서는 이게 교섭 의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뭐 산업이나 업종의 형태라든가 그 노사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지형에 따라서 그 요구안이나 의제들은 그리고 원청이 결정할 수 있는 의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장마다 업종마다 산별마다의 그런 특성을 맞춰서 요구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예. MBN 이혁준 기자님이죠. 네, 그 노노 갈등 얘기 분명히 나올 텐데요. 그 정규직 위주의 노조가 아까 실장 정책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끌어안게 만들 건지, 노노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어도 민주노총 내에 원하청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데들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뭐 크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전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정된 재원을 원하청 노동자들이 나누어 갖게 될 것이므로 갈등이 촉발될 거다 이렇게 이제 논리 구성이 되는데 사실은 사용자들의 지급 여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원청에게 주던 것을 나누어서 하청과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투여하고 이윤을 많이 환원하고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원하청 노동자들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원청에 소속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도 그래왔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함께 싸울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간접고용이나 뭐 사내하청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대기업 재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 여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동투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고, 다만 교섭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또한 사업장마다 많이 차이는 존재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원화청이 공동교섭을 요구할 것인지 교섭 단위를 분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각각 사업장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또는 노동조합의 고민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준비는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는 민주노총 산하지만 중앙이나 산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개별에서는 정규직들의 이익을 어쨌든 회사는 그렇게 나올 텐데 그 원화청과 나누는 위원장이 다음에 재선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바닥 위원장들 이렇게 다 만나 보면 다들 나는 정규직을 위한 것밖에 못한다라고 한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로드맵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민주노총은 전체적으로는 한 사업장이 하나의 노조를 지향한다 해서 141 노조를 지향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 실제 노측 교섭단을 원화청이 같이 꾸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섭 대표는 정규직이었습니다. 사내하청 교섭인데도 그렇게 해서 교섭을 진행한 바가 있고, 그리고 원청 교섭이 끝났음에도 하청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3, 4일간 더 교섭을 이어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소위 정규직 노동자들의 수용성이 초기에는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시기에는 그 정규직 노동자들도 연령이 좀 높아지고 이러면서 또 노동조 활동이 오래 진행되면서 그런 수용성은 점점 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고령화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자녀들이 비정규직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태도나 이런 것도 과거랑 많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평균 연령이 낮은 사업장들은 그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접고용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함께 바뀌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소위 인국공 사태라고 이야기했던 인천공항공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외화되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왜곡되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정규직 조합원, 원청 조합원들에게 잘 해설하고 설득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공동의 투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그 우려는 많이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쪽 앞에. 미디어 오늘의 윤유경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통해서 경영계랑 보수 언론 왜곡 주장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표적인 왜곡 보도 예시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총 관계자 발, 뭐 국민의힘 관계자 발 이래서 파업공학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왜곡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맥락 없이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무분별하게 받아쓰는 보수 언론의 행태를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추측이고 예측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앞서 민주노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극단적인 대립이라고 이야기되었던 소위 쌍용차 문제라든지, 또 그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라든지, 원청과 교섭 자리가 열렸고 또 쌍용차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합법적인 쟁행이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고 했으면 그런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업은 민주노총은 늘 파업만 하는 곳, 노동자들은 파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노총 사업장 중에 통계를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 느낌상으로는 파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1년에. 그리고 수년간 파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인 대립은 대부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의 문제, 또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이라도 나와라, 우리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문제에서 파생되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섭의 자리가 열리면 많은 그런 파업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극단적인 대립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언론에서도 들여다보고 좀 보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교섭 자리 만들어지면 파업은 더 줄어든다라는 거 하셨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오마이뉴스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유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 법률원장님 아까 그 이제 운동본부 계시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위원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 근로자 추정 규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내가 노동자임을, 내가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비유해서 이 홍길동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버지와 형이라 부를 수 있으려면 이게 이제 그 비유하자면 일단 유전자 감식이 돼서 친자로 인정이 돼야지 전제로 이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있는데, 스스로 이제 유전자 감식을 해야 하는 노력을 여전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노동자임을, 그리고 노동사건을 누릴 수 있는 그 국민의 한 사람이고 노동자 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원청, 특히 이제 사내하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원청이 근로조건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것인데, 그걸 전제로 이제 저희가 그 간주 규정해서 이런 경우 원청 사용자는 당연히 이제 그 사용자로 간주가 되는 것인데, 여전히 이제 그 규정이 빠짐으로 인해서 사내하청도 만약에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고 사용자임을 부정하는 경우에 여전히 또 뭐 다른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법적 쟁송을 벌여야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이제 상존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가장 큰 취지인데, 그리고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여전히 아직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게 있다라는 측면이 좀 아쉽다는 거고요.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좀 개인 책임을 이제 그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쟁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책임을 이제 묻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규정이 빠짐으로 인해서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기 메일노동뉴스. 네, 메일노동뉴스 이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이 법을 개정하고 나서 지금 그 질문되는 것들이 하청노조 한 100여 개 되는 하청노조가 원청 1개사에 한해서 교섭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40만 교섭해도 300일 동안 교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집단 교섭 형태로 공동 사용자를 꾸리거나 하는 방법도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뭐 쟁의의 가능성도 좀 더 낮출 수 있고 또 집단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그 사회적 협약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그를 통해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래서 노조법이 주목받았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법률원장님, 제가 이거 그 비법이라서 당연히 비법 전문가라서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리 노조법이나 노동법 정도의 권리 분쟁이 원래는 포함되어 있었다가 중도에 삭제돼서 이번에 복원이 잘 안 됐지만 그 복원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듣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97년에 이제 노조법이, 그 전에 이제 97년 이제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이 따로 두 가지 법이 있었고, 이게 하나로 이제 97년에 합쳐지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으로 이제 하나 합쳐졌는데, 그 이전에 이제 97년 이전에는 그 근로조건의
결정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그 쟁행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해고자 복직 문제라든가 아니면 단체 협약 위반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게 이제 권리 분쟁이라고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익 분쟁은 없는 거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가 이익 분쟁이고 권리 분쟁은 이미 취득한 기득권에 관련된 거라서 단체 협약 위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이제 취득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게 이제 그 권리 분쟁으로서 이제 됐고 뭐 패고자 복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제 또 쟁행위가 단체 기업 의제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제 97년에 그 결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 분쟁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경우에만 이게 단체 교섭 의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쟁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건데 이제 이 애초에 그 21대 22대 때 통과되는 그 결정 부분이 삭제돼서 권리 분쟁도 다 이제 그 단체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좀 후퇴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권리 분쟁에 대해서 빠졌고 다만 이제 단체 교섭만 단체 협약에 관련된 그 위반 일부 사항만 저기 그 단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용자들도 그렇고 가장 뭐 궁금해하고 잘 가늠이 안 되는 게 이제 아주 다수의 하청업체들이 존재할 때 어떻게 교섭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있고 또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제 경험을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교섭할 때 소아리 공장, 화성 공장, 광주 공장 세 군데 하청업체가 60개였습니다. 60개 업체가 한 번에 교섭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12명의 교섭위원들을 노측은 원하청으로 사측은 하청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교섭 대표들을 구성해서 교섭을 진행을 했어요. 그 결과가 모두에게 공이 같이 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교섭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노사 양측의 교섭단을 구성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오히려 하청 교섭단하고 하청 사측하고 교섭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 교섭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3층 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교섭장은 4층에 마련이 되었는데 3층에는 원청 관리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청 사측이 교섭을 하다가 막히면 답을 못 해요. 노측 교섭단이 3층 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이러면 진짜 정회하고 확인하고 와서 답을 주고 이랬던 교섭이 진행되었거든요. 이것이 3층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4층으로 올라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이게 노동조합법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들은 이미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섭 자리에 사용자 자리에 누가 앉을 거냐만 바뀌면 되는 문제라서 아주 큰 혼란이 있거나 복잡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자회사라든지 이런 것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놀랍게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서 그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포함해서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파급 효과, 기대 효과라는 것들은 예상 외의 곳들에서 많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제 제 교섭하면서 경험이었는데 대부분 교섭을 하면 교섭 초기에는 상견례하고 사측으로부터 경영현황 설명을 듣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60개 업체가 존재했는데 공정마다 예를 들면 화성 공장과 광주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급이 다르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교섭 통해서 확인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일을 하는데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시급이 다르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적도 있고요. 이런 것이 사측의 자료나 임금 자료나 이런 것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빠르게 개선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완성차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도 원청에서 하청 사측의 마진율도 원청에서 정리를 하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맞춰 놓거든요. 근데 어떤 하청 사장은 판공비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쓰고 어떤 하청 사장은 판공비를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시정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섭 자리가 열리고 교섭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갈등과 분쟁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하청업체들 내에서의 원청과 하청업체들 사이에서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교섭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저는 그 차별을 축소하기 위한 되게 굉장히 유의미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도 아마 이제 하청 노동자들과의 직접 교섭이 열리게 되면 무분별하게 하청을 확대하는 이런 행태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책임을 져야 하고 어차피 교섭의 일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도급하고 확장하고 이런 관행이나 그런 어떤 기업 운영의 행태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섭이라는 공간이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또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바로잡힐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사용자들도 책임과 어떤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도 일정 정도는 좀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한 우리 노력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원래 참석하시기로 기자님이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참석 못 하시면서 질문을 꼭 좀 해달라고 저한테 문자로 좀 보냈습니다. 질문을 하청 받으셨군요. 첫 번째 서울경제의 양준곤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MBN 이혁준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노조 파업이 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이 노동계의 대표 노동단체로서 법 안착 때까지 일정 기간 파업을 자제하겠다라는 하청노조 간 결의를 이끌어내거나 일종의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주노총이 그런 선언하면 저는 잘릴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좀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차적으로 원청이 교섭 자리에 나와서 앉으면요. 내년 당장 법 시행 후에 큰 혼란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청을 상대로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섭 자리에 나와서 앉지 않는다면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교섭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고 교섭을 시작하면 상당 기간 교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밀려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초기에는 아마 교섭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서 저는 교섭 자리가 열리지 않으면 당연히 많은 갈등과 또 파업으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교섭 자리가 열리면 그런 분쟁의 양이나 횟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나 단협 위반이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파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교섭 국면이 열리면 파업을 했다가도 회사에서 뭔가 개선된 안을 들고 나와서 교섭하자 하면 당연히 파업을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업의 양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원청 교섭 열렸으니까 우리는 파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청 교섭 열렸으니까 교섭 준비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우선이고 그런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청받은 질문은 그게 다였군요. 네. 예. 네, 2대1 서대용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내년 2월 전까지 이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할 텐데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법 시행은 아마 내년 초가 될 텐데 그 전에 정부가 모범적으로 교섭 이렇게 하는 거다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뭐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 원청 교섭은 하청 노동자들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도 수많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존재하거든요. 민간 위탁도 있고 파견도 있고 하청도 있고 도급도 있고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 교섭 이렇게 하면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특히나 올해 이제 하반기가 공공기관들은 임단협을 진행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다른 막 책상에 앉아서 뭐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론회해서 뭔가 매뉴얼 만들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몸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역할을 저는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어떻게 교섭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그 가이드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어떤 사업장, 어떤 업종의 교섭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노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사용자들도 왜냐하면 사용자들도 자신들이 스스로 노무 관리를 해왔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어떤 영역과 어떤 업체까지 원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사 간에는 어느 정도의 범주에서 어떤 의제로 논의를 해야 될지 충분히 알고 있다. 이걸 서로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오히려 그런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섣불리 교섭의 범주라든지 교섭의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법의 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느 정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지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또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실질적인 대책과 대안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쪽에 참여혁신 임혜진입니다.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면 이제 부담을 그만큼 질 것이고 원청이 그러한 부담을 뭔가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전가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지 한번 여쭙니다. 결국은 수용성 문제일 텐데요. 저는 택배 사례에서 택배 요금 인상을 소비자들이 수용했잖아요. 그 분류 작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일정 정도의 택배 요금 인상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었던 건 노사 간의 상황과 조건이 충분히 알려지고 공감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용자들이 과연 충분한 책임과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검증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청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써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원인이 발단이 되어서 소위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고 양극화 사회가 되었던 거잖아요. 이런 지점들을 개선하고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정점에 있는 재벌사들, 대기업들 이런 곳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배, 특히나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런 비용이 전가되는 경우는 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들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사용자도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부담 전가나 이런 것들이 수용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섭 과정에서 얼마든지 확인되고 또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바로잡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없습니까?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마무리 할까요? 예. 위원장님 혹시 뭐 마무리 발언 있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2달 정도 지나는 시점인데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특히나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산업재해의 수는 소시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에게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일정 시기에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역할을 통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산업재해는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든지 비정규직 하청을 통해서 위험이 외주화되는 문제라든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개선되고 해소되지 않으면 이 구조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는 조건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발점이 원청 교섭이든 아니면 그 산업 안전의 문제이든 결론은 노동시장의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조법의 개정과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초기업 교섭으로 이야기되는 산별 교섭, 업종별 교섭을 보장하는 문제라든지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작업 중지권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원청 교섭도 내실화될 수 있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과 방향 속에서 임기 첫 해, 둘째 해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자회사라고 하는 또 다른 기형적 형태를 잉태했고 민간 기업들이 불법 파견 문제를 자회사로 다 가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그렇고 현대모비스가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불법 파견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회사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최저임금도 오히려 박근혜 정권 5년보다 5년 전체 임기 평균을 내본 문재인 정부 5년이 인상률에서 낮은 결과를 낳았고 거기에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인상률은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노동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랜 기간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구현하고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옳은 방향과 지향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그것이 또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기업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거세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새로운 정부와 엊그제 노동부 장관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노정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노총도 열린 자세로 그런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그동안 은폐되고 감추어져 있던 노동 현장의 많은 문제들, 부조리들을 이 시기에 많이 발굴해 주시고 또 보도해 주셔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 파업공화국이 아니라 산재공화국이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부동의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결혼과 육아를 회피하는 이 불행한 사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평등하고 또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돌렸는데 휴가 가셨던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노조법 2, 3조 온전하게 잘 통과되고 그리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